거꾸로 프로필, 지휘자 차움, 현재 오스트리아 비엔나 거주, 국내외를 오가며 지휘자로 활발히 활동 중. 2018-19 시즌 서울시향 퇴근길 토크 콘서트 전담 지휘, 2019년 서울시향과 3.1절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음악 녹음, 2018 서울시립 합창단과 대한민국 공식 애국가 녹음, 서울시향, 수원시향, 코리안 심포니, 부천 필하모닉, 경기 필하모닉, 과천시향, 코리아 쿱 등 국내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이탈리아 모데나, 루치아노 파바로티, 파르마, 니콜라 파가니니 극장 등에서 지휘. 이탈리아 제10회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국제 지휘 콩쿨 우승.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대 오페라 코치 전공 석사과정 수료.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지휘 전공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지휘과 오케스트라 지휘 전공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학과 1년 수료. 고등학교 때로 좀 가보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알기로는 공부를 해서 이렇게 진학하려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나요? 네, 맞아요. 남자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나오셨고, 그럼 어떤 뭐 이과셨나요? 저는 문과였어요. 아, 문과셨고. 근데 그렇게 하다 어떻게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지휘자를 꿈꿨었어요. 94년도인데 저희 집에 이제 학급 문집이 지금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때 뭐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막연하게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어서 그 이름을 크게 떨치고 있을 것이다 하고, 아끼는 물건도 피아노하고 플룻이라고 이렇게 해서 정말요?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근데 왜 일찍부터 음악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쳤는데 제가 또 집에서 아들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의 길이 좀 험난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냥 편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걸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럼 수능까지 다 보시고? 그런 다음에 근데 한예종 무슨 과로 들어가신 거죠? 그때? 한예종 음악학과로 들어갔죠. 일반 그럼 이론 전공이셨던 거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1년 수료하고 다시 지휘과로 들어가신 건데 그 음악학과를 다니시다가 결국에는 그러면 나오셔서 다시 시험을 보셨겠네요? 네, 그 학교에서 저기 전과라는 제도가 이제 딱히 없어서 1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휴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입시를 치러서 들어가게 됐죠. 그 지휘과로, 근데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꼭 해야겠다 뭐 이런 계획 같은 게 있었나요? 학교 다니시면서? 사실 이제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수능을 이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대를 이제 짧은 기간 준비해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막 그렇게 정보가 많지는 않았어요. 예술종합학교에 이제 지휘과가 있다는 것도 잘 몰랐고. 근데 이제 지휘자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제 최대한 전공을 이제 빨리 선택을 해서 졸업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니면서 많이 지켜갔죠. 그리고 이제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홍 선생님을 제가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다시 입시를 보고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조언을 얻어서 다시 입시를 보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땠어요? 그 지휘과는? 음악학과 다니시다가 굉장히 바빴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휘과 수업이나 뭐 여러 가지 수업도 바빴는데 이제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예술종합학교 다닐 때 몇 년도죠? 5년에 다시 준비해서 2006년. 그래서 2006년부터 2010년 정도에 다니신 거네요. 네네. 그때 이제 1학년 때 바빴던 거는 이제 제가 배운 은사님이 이제 정치홍 선생님인데, 선생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려면 가장 오케스트라의 바닥일부터 해야 이제 나중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했던 게 이제 악보계였어요. 이제 악보계라면은 이제 맨날 이제 복사. 제가 생각하는 그 군대에서 하는 그렇죠. 그건가요? 네. 비포 사이즈로. 그거 있구나, 학교에도. 그거를 제가 비포 사이즈로 해가지고 붙이고, 양면 복사하고. 그때는 이제 복사가 지금만큼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느리게 하나씩. 느리게 하나씩. 그럼 파트 막 이렇게 다 하고. 그럼요.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진
들어오지 않은 악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스코어를 복사를 해서 그 스코어의 이제 파트를 다 하나씩 이제 잘라 붙여서. 이게 외국으로는 안 나가니까 그렇죠. 괜찮겠죠. 네. 약간 불법이긴 한데 그렇죠. 항상 다 그렇게 하죠. 네.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네. 돈도 많이 들고. 네. 그런 일을 하셨고 또 이제 그게 1, 2학년 때 그렇게 많이 보통 이제 하셨겠네요. 1년을 그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 밑에 학번이 없었어요. 또 그래가지고 연장되는 2년을 했어요. 또 막내 2년을 했죠. 군대인지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네,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학교 다니실 때 이미 유학 가려고 생각은 하셨나요? 계속? 그렇죠. 그게 어떤 당연한 수순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다른 악기를 전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기 클래식의 본고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뭐 유럽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좋아하는 지휘자들도 완전 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사실 그 마인츠라는 도시에서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했을 때는 네. 약간 힘들어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힘들었죠. 굉장히 연습과 많은 일을 하셨지만 굉장히 힘든 뭔가 네. 저도 힘들었는데 네. 더 힘든 느낌. 그래서 그게 어떤 시절인가요? 그때가 제가 이제 군대도 다른 친구들보다 좀 늦게 갔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술 졸업하고 종합학교. 가신 거죠. 그렇죠. 네.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서 석사 이제 군대를 조금 더 연장하는 목적으로 1년 정도 이렇게 다니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군대를 2년 마치고 30살에 전역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유학을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처음에 독일로 나갔는데 독일어도 그때는 잘 안 됐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입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고 네. 그리고 또 한국에서 너무 이제 좁은 시야로 이제 너무 딱 정해져 있는 학교만 이제 봤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면서 딱 특정 학교를 정해놓고 그렇죠. 네. 그러셨죠. 네. 이런저런 학교에서 떨어지셨을 때 네. 뭔가 힘든데 주눅들지 않는 느낌? 그렇죠. 그런 게 네. 좀 있었어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는 어떤 생각하면서 다시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한 시즌이나 한 학기나 이렇게 다 떨어지신 다음에. 네. 저는 그래도 다른 친구보다 좀 자신 있었던 이유는 일단 좀 근자감이라고 하죠. 그냥 제 자신에 대해서 항상 자신감이 있었고 네. 항상 그리고 이제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는 건지 네, 알았으니까. 준비도 열심히 되어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할 때 저는 그래도 제 자신이 뭐가 부족해서 떨어졌는지 멘토들한테 얘기도 들었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다음에 준비할 때는 좀 이걸 보완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식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렇게 또 힘들지 않았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준비하고 네. 그런 시절을 거쳐서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대를 네. 가게 됐어요. 그 그라츠 국립음대는 어떤 경로로 어떤 선생님에게 가게 되신 건지. 이제 독일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독일에 있는 학교가 이제 다인 줄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이제 좁은 시야로 바라보는 것도 내가 실패의 원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보니까 이제 짧은 독일어로 이제 많이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에 있는 학교들 중에 이제 뭐 빈 국립음대, 그다음에 잘츠부르 모차르트 국립음대, 그다음에 그라츠가 이렇게 세 개가 국립음대가 있는데 이 학교 나온 지휘자들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존경하는 지휘자 중에 한 명이 파비오 루이지인데 파비오 루이지가 이제 그라츠에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르논크루도 이제 고향이 이제 그라츠고 그래서 사실 오스트리아에 유명한 지휘자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네. 네. 카라얀도 오스트리아 사람. 카라얀도 이제 잘츠부르기 고향이고 그다음에 칼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라츠가 고향이고 그라츠에서 이제 박사 학위도 있는 나중에 이제 저처럼 바꾼 케이스죠. 네. 그라츠 이제 지휘과 한국 지휘과 말고 그라츠 국립음대에서 네. 이제 지휘과를 들어가셔서 이제 오케스트라 과정으로 먼저 들어가셨어요. 네, 오케스트라 지휘 과정. 그래서 그 어떤 공부가 좀 달랐다든가 안 하던 걸 했다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제일 달랐던 거는 일단 뭐 독일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물론 악기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 음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조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이? 네,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네. 좀 테크닉적으로 테크닉적으로 많이 많이 이제 치우쳐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오는 학생들의 이제 처음 뭐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렇게 레슨을 받을 때 자꾸 그 지도 교수님이 물어봐요. 이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음악이 이제 뭘 이렇게 의미하는 것 같냐. 딥한 질문들. 그렇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답을 잘 못해요. 첫 번째 이유는 언어적인 문제.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물론 이제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남들 다 하니까 하고 네. 남들 다 입으니까 입고 남들 다 먹으니까 먹고 이런 아이덴티티에 네.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판단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 입시 과정에서도 그럴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럼 한국에서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하면 좋겠네요. 그럼요. 네. 네. 그렇지 음대 안에서는 또 어떤 게 달랐어요? 우선 제가 배운 학교에서는 좀 옛날 이제 지휘자, 네. 카라얀도 그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루트맨글러도 그랬고, 이제 네. 옛날 지휘자 양성하는 그 교육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물론 이제 지휘를 열심히 하지만,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 오페라 스코어를 놓고, 피아노를 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건데 굉장히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스코어를 보고 그걸 피아노로 치면서 모든 성악가들의 파트를 입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죠, 동시에.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참 네. 신기해가지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라츠에서는 다른 학교도 물론 중요하게 하지만 저희 학교는 조금 더 중요하게 많이 시켰어요. 네. 과제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이제 레슨을 받는다고 치면은 그게 이제 물론 능력에 따라서 이제 할당량이 다르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악보도 빨리 보고 피아노도 이렇게 하니까 어느 많이 정도 이 정도 남들 하는 만큼 봐가면 너무 부족하다고 계속 뭐라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너무 고단한 시간을 보냈었죠. 그러면 그 예를 들면 오페라 하나 하고 나서 네. 끝나면 또 다른 오페라 하고 네. 하시니까 그래서 한 학기에 최소 하나 네. 전체 네. 저 오페라를 띄었고 그 외에도 이제 또 다른 거 이제 계속 이제 초견으로 왜냐면 이제 지휘자는 이제 어느 상황이든지 내가 주어진 악보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습득을 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초견 능력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틈틈이 이제 옆에서 자꾸 이렇게 저거 쳐보고 노래 불러보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음악이란 게 네. 너무 이제 한국에서는 음악하는 것 자체가 조금 특별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외국에서는 사실 음악하는 게 되게 특별한 일은 아니거든요. 특히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에서는 그냥 왜냐면은 직업 중에 하나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랑 너무 이제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클래식 음악 자체를 많이 보러 오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어쨌든 클래식 작곡가들이 생뚱맞은 그런 곡을 작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리고 뭐 그 사회에서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게 이제 그냥 음악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움을 일단 습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이걸 최대한 어떻게 꾸며낼까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담아내서 좋은 성과를 얻을까 이런 게 먼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디션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실패했을 때 그만큼 또 상처도 크게 다가오고 그런 것 같아요. 플룻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거든요. 뭐 템포를 땡긴다든지 네. 정말 네. 아니면은 이 음을 꽉 눌러서 분다든지 네. 아니면 근데 그게 음악과 동떨어져 있는 거였는데 사실 네. 전혀 근데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자신감에 차서 봤을 때 네. 엄청난 실패를 겪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거죠. 왜냐면은 좀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가끔 뭐 이제 서초동을 지나다 보면은 서초동이 이제 대한민국 연습실의 메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요. 네. 근데 이 방에서 들리는 소리랑 저 방에서 들리는 소리랑 템포랑 그다음 톤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다 똑같아져 있어요. 마치 이제 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브랜드의 옷을 입고 똑같은 브랜드의 뭐 바지를 입고 네. 똑같은 브랜드의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외국에서 가면은 일단 물어보는 거죠. 왜 넌 그렇게 그 템포를 이렇게 하는지. 그게 너에게 맞는지.
그러니까 본인의 그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그냥 남들 똑같이 하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깊이 느껴보지 않았던 그런 걸 그냥 이제 한국에서는 어필이 됐던 게 거기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너란 그 예를 들어서 뭐 한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음악이 궁금한 건데 네. 그게 아니라 남들 다 똑같이 하는 걸 이제